네, 오늘 이 자리가 올빼미의 첫 집이라고 합니다. 감독을 직접 뵐 수 있는 최초의 기회이면서도 아주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안태진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봉 2주를 지금 맡고 계시고요. 영화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으시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화를 즐겁게 보신 관객들도 있습니다.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극장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건 되게 특별한 일인 거라는 거를 이번에 또 개봉하면서 또 다시 느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걸 많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한 20분 전쯤에 도착해서 감독님 처음 뵙고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지비를 벌써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님 또 마스크도 수려하시잖아요. 윤상 씨도 좀 닮으셨고 저는 또 이제 최연석 셰프 닮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또 제가 20분 정도 말씀 나눈 바에 따르면 감독님이 굉장히 말씀도 수려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제가 한 잔을 따라봅니다. 네. 어차피 다들 오늘 또 올빼미가 되셔가지고 밤에 또 축구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올빼미 이 영화의 자리가 더더욱더 딱 맞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독님 사실 저는 요즘 너무 기분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가 지금 개봉 2주를 맞고 있고 지난 가을 이후로 드물게 관객들의 평이 유달리 좋기도 하고 200만 명 정도의 현재 관객들이 모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뻗어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십니까 요즘? 네, 주말에는 이제 무대 인사를 하고요. 네, 또 이렇게 못 뵀던 분들 만나 뵙고 또 영화 얘기 보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네,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또 이렇게 연기리 사이트 들어가셔서 스코어 체크하시고 네, 아침 저녁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들어가서 안태진 검색도 해보시고 네, 조금씩 주고 안태진요? 그건 검색 못 해봤네요. 올빼미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올빼미를 검색하시나요? 네네. 이거 큰가요? 잘 들리시죠? 네, 문제 없으시고요. 네, 사실 이제 개봉 이후에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오기 직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들 찾아봤는데 나쁜 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들 다 좋아하시고 좋아하는 팬들이 다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배우분들하고도 이렇게 계속 연락 주고받지 않으실까. 이준열 씨라든지 유해진 씨라든지 뭐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덕담이죠. 네. 누가 제일 좋아하시나요? 문자를 가장 많이 주고 가는 건 유해진 선배. 주로 어떻게? 밥 먹었냐? 저녁 잡섰어? 이런 거. 네. 굉장히 따뜻하게 또 이렇게 잘 챙겨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냥 했어. 네. 이 영화의 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크랭크업 한 날짜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11일이에요. 그 얘기 뉴스 5일이 12월 5일입니다. 정확하게 1년 지났다는 얘기인 거고. 그 1년 사이에 추측컨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감독님이셨을 거시고요. 일정상. 이미 개봉을 했고 데뷔작이시고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지난 한 촬영 기간까지 합쳐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길게 잡아보면 그 사이에 뭐가 좀 지금 상황에서 가장 떠올릴 수 있나요? 어떤 지역들이 가장 머리에 남아 있습니까? 뭐 일단 그 지금 무대 인사를 다니고 있고 또 가끔 그 극장 혼자 가서 이제 관객분들하고 같이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같이 호흡하는 것, 같이 놀라고 이렇게 같이 웃기도 해주시고 그런 것도 제 기억에 납니다. 관객들이 이제 감독님이 또 이렇게 의도하시기도 하고 삐뚤어서 만드는 면에 제대로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것을 느끼기도 하시고 네. 그런 생각이 있죠. 사실은 말은 이제 편곡 결정에서 이제 12월쯤 되면 한해 영화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보게 됩니다. 올해 어떤 영화가 있을지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감독의 뜻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독립 영화에 비해서 큰 규모의 만들어지는 그런 대중 영화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류 영화들 쭉 봤을 때 모건 이슈 같은 영화가 없었으면 얼마나 연말 결산할 때 힘들었을까, 쓸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거기에 딱 맞는 영화가 사실 올단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십니다. 네, 전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잘 지금 못했는데 감독님 모셨으니까 집중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뒷부분에 한 10분 정도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질문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배우에 관한 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유해진 씨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10년쯤 전에 이 영화를 기획했고 유해진 씨를 캐스팅을 하면 일반적인 감독 10명 중에 9명은 박명수 배우의 유해진 씨를 캐스팅했습니다. 근데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서 유해진 씨가 얼마나 또 이제 다양한 배우인지 알려지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진 씨를 사실 조선시대의 왕으로 캐스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눈을 갖고 계신 분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캐스팅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사실 유해진 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태진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유해진 씨를 인조 역에 캐스팅하게 되시게 될지. 인조 역할을 그러니까 인조 시나리오를 쓰면서요. 인조에 관해서 제일 처음 떠오르는 장면은 인조가 이렇게 문틈으로 바깥을 보면서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의심과 불안에 찬 눈으로 보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그 장면을 사실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제까지 그러니까 드라마나 TV에서 보셨던 왕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전폭적 전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누굴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스팅도 약간 모험적인. 그래서 유해진 배우님을 하게 됐어요. 참 영화에서 정말 신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해진 씨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면모가 있을 텐데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유해진 씨 모습은 우리가 잘 몰랐거나 유해진 씨에 대해서 우리가 즐기는 그런 면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놀랍고 또 한 가지는 조선시대를 수많은 왕을 연기한 수많은 배우들과 캐릭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이 영화처럼 왕을 해석하는 캐릭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영상적이든 민족이든 중독이든 민족이든 그런 부분에서 소재로 봐도 그렇고 이 배우에 관해서 봐도 그렇고 굉장히 신선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이런 배우를 제외하는 그런 유해진 입장에서 바로 그래 바로 내가 민족이 이렇게 안 나오셨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를 캐스팅 제안하면서 보냈고 바로 연락이 오셨어요. 일단 만나고 싶다고. 저를 알았더니 편하게 만날 수 있었고 바로 만나러 갔는데 카페에서 봤는데 앉아서 안녕하세요 하고 한 10년 만에 봤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어떻게 지내자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앉자마자 그냥 인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딱 말한 거 이미 벌써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미 빙의가 되셔가지고 이미 이렇게 이미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제안을 드리러 간 거고 아직 허락을 받기 전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미 하실 줄 알았어요. 이미 너무 인기에 계셔가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이제 감독님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놀랬죠. 영화를 보신 분들이 누구나 생각하는 어떤 유해진 씨 연기일 수도 있고 또 감독님이 이제 만들어낸 어떤 캐릭터의 훌륭함일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제 그중에 인조가 저는 너무 잘 묘사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인물이 항상 제일 처음 등장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불리워진 발을 이렇게 젖히고 얼굴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현세자가 죽을 때는 울고 있는데 뒷모습으로 울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최은성 씨한테 어이한테 오늘 큰 열고 어떤 것을 지시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 인물은
뒷모습을 보이거나 발 뒤에 있거나 이런 이만큼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시각적으로나 영화의 설정이 너무 잘 묘사가 돼서 저희들이 왜 저렇게까지 뒤틀렸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쪽으로 감독님께서 확고한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조를 떠올리면서 제일 키워드랄까요? 이제 불안과 의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과 의심이 가득 찬 사람이고 그렇다면 그 두려움에 이렇게 뭔가 자기를 이렇게 직시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술 같은 것도 이렇게 겹겹했으면 좋겠다, 층층했으면 좋겠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미술과 촬영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장면들을 찍을 때 현장에서 또 이렇게 연출을 하시고 또 각본도 쓰셨지만 그러면 굉장히 쾌감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짜릿하죠. 네. 약간 한순간 내가 약간 관전자가 된 느낌? 창작자인 느낌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 유해진 배우님 찍을 때는 거의 관전자 모드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1번부터 7번까지 쫙 보여주고 이것까지는? 네, 제가 거의 골랐어요. NG 하나도 없고 다 좋고. 또 유해진 씨 하는 경우는 사실 특유의 어떤 그분의 인터네이션이라든가 말을 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서 그분은 같은 장면을 연기해도 똑같이 잘 안 하실 것 같거든요. 특유의 어떤 말의 어떤 어떤 사설 같은 게 있으셔서. 네, 하나도 같은 장면이 없고요. 본인 보고 좀 전에 그거 해주세요 하면 못하세요. 네. 하여튼 계속 바뀌세요. 네. 어떻게 생각한다면 약간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만드는 그런 배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훌륭해요. 감독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인조랑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반정으로 완전히 사람이 둘밖에 없잖아요. 인조하고 중조 두 사람이 있는데 더군다나 인조는 병대호란 정제란을 겪어서 정말 창의적인 스스로 겪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데서 이제 영화 속에서 사실 그 최대감과의 관련을 비롯해서 그게 영화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인조라는 인물이 저한테 느껴지는 건 굉장한 히스테리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불안하고 또 열등감에 찌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 사람이 정반대로 왕이라는 거잖아요. 인조라는 인물 아까 작가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영화에 생략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이고요. 이 인물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셨던 관점이 어떤 부분이 있으실 거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영화 속에서 구현하려고 하시는지 또 질문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바닥을 보여주는 인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조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인물보다 그런 불안과 히스테리 가득한 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많이 매혹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장면을 쓸 때 쾌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유해진 씨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거나 혹은 유해진 씨가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라고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런 분들이 있었나요? 인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네, 많은 얘기를 나눠서요. 네.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승주 씨 뺨을 이렇게 때리고 나서 조용하라고 다들 이렇게 히스테릭한 면을 보이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웃기도 하시더라고요. 웃기려고 만든 장면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웃어도 좋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사실은 유해진 배우께서 좀 더 전극에 가깝게 사실은 처음과 두 번째 테이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영화에서 보시는 그런 톤을 원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안을 해서 그거를 픽하게 됐고서는 그런 장면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스펙하면서 무너지는 장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음악을 끊지 않아서 내전 같은 그런 심리적으로 보면 서로가 최영도 씨의 그러니까 흥미에 땀을 뺄 정도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니까 또 관객 입장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또 새로운 데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조에 관한 이야기 드렸었고요. 이제 유진열 씨에 관한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 올해 유진열 씨 일반적으로 배우가 해외에 사기 영화 두 편 출연하기 정말 어려울 텐데 올해 외계인 출연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사극인데 외계인에서의 유진열 씨와 이 영화에서 유진열 씨가 정반대입니다. 외계인 혹시 보셨죠? 외계인에서 유진열 씨는 이제 막 장난스럽게 이렇게 발산하는 스타일의 까불까불하게 그 관객 사랑스러운 걸 연기를 한다면 이 영화의 일부는 사실 비밀을 지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고 안도 이렇게 침잠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해 유진열 씨의 연기를 비교를 보다 보면 이 배우가 사실은 테크니컬하게 얼마나 뛰어난 배우인지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주연인 그 경수 역의 유진열 씨랑 이 영화를 함께 했던 경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대해서 배우에 관해서 먼저 여쭤보게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테크니컬한 배우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역시 배우가 그 외계인을 찍고 바로 찍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처음 준비하면서 좀 힘들어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명 씨가 실제로 앓고 계신 분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 게 보였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촬영 들어가서는 흔들림 없이 주연배답게 이렇게 거의 저를 끌고 가죠. 그 정도의 배우였습니다. 현장에서도 되게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좀 잘. 네, 그럼요. 일단 조연과 단역 그리고 그 보조 출연분까지도 다 챙기면서 끌고 나가는 현장 분위기를 주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배우에 관해서 굉장히 와 이거 무슨 말이가 있어 말고 나서 써먹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클 킹이 나오는데 배우는 눈을 파는 직업이다 이런 말을 마이클 킹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의 연기에서 정말 한 절반이 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기술적으로 이 영화 속에서 유진열 씨 연기가 참 어렵겠다라고 느끼는 건 아예 눈이 안 보이면 블라인드에 등장하는 이제 김한나 씨처럼 연기하는 배우요. 거기서 참 좋은 연기였는데 눈이 보이면 또 일반적인 캐릭터처럼 하면 되는데 이 연기는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안 보이는 연기를 또 안 보이는 것처럼 눈동자를 흔들리지 않고 또 감정 담지 않고 연기해야 되고 또 보이게 되면 또 그 순간에 또 감정을 담아서 연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유진열 씨랑 이야기하셨는지 혹은 유진열 씨가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 느낌을 주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힘들어하고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배우는 사실 뭐 70, 80%가 눈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눈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로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고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저는 그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 안에 많은 게 오히려 더 표현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모니터를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그 표현을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수의 생각을 다 그 눈과 표정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서 배우라는 게 참 놀라운 종류의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배우의 뛰어난 활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배우들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처음 보는 얼굴이나 이런 배우들이 없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얼굴들도 이제 영화를 TV를 통해서 익숙해진 그런 배우들이 있는데 나머지 배우분들 중에서는 그 뭐라고 할까요? 캐스팅 다들 잘하셨지만 영화를 끝내는 입장에서 와 이 배우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혹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줄 몰랐다는 느낌이 배우가 있다는 배우일까요? 네, 사실 뭐 거의 다였는데요. 제가 배우를 보는 눈이 없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또 그 세자 역할을 맡은 우리 김석철 배우가 사극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극 발성을 어떻게 할지 혹은 사극 분장과 의상이 어떨지를 전혀 사실은 그냥 상상만 해보고 갔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특히 제가 좋아했던 부분은 이렇게 힘을 담아서 대사를 할 때보다 그냥 이렇게 생활 대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흑대경 어디 들어온지 못 봤어. 이런 거 이렇게 문 열고 들어와서 하는데요. 감독도 여기 잘하시는데요? 지금 갑자기 마음이 심쿵했습니다. 여기 천재 감독한테 지내고 설명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심쿵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렇게 세자가 잘 어울릴 수 있나 이런 그냥 세자 같았습니다. 네. 김성철 씨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약간 박해일 씨 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제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박해일 씨 연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무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화에 어울리는 배우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는 생각하고 영화에 이제 꼿꼿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에 김성철 씨가 딱 그때 나오는 순간 정말 소연 세자 정도의 어떤 풍미와 약간 그런 뭐랄까 귀함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여기 이제 사실 이제 아역 배우들의 연기를 제가 좀 기본적으로 약간 박하게 보는 쪽이거든요. 소위 이제 학원 연기라고 그럴까?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원소이 이제 울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때 보면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그게 영화에서 너무 막 감동인 거예요. 이거 근데 그 어린 배우가 어떻게 목쉬 연기를 하는지 이거 손동원 씨들이 하는 연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반복 촬영하다 보니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고요. 첫 테이크였습니다. 첫 테이크였고요. 그 올빼미나 모든 배우 통틀어서 가장 디렉션을 적게 준 배우. 네. 거의 그냥 본인이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테이크를 2번 이상 가지 않는 배우. 네. 첫 테이크가 거의 그 오케이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예비로 한 번 시킨 거고요. 거의 다 지금 보시는 연기는 다 첫 번째 테이크. 미래에서 와서 저희가 40년의 성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의외의 부분들, 뭐 사실은 또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진짜 이 파워맨은 초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성아 씨가 보여주는 수방하다고 할까요? 혹은 또 이제 최우성 씨가 보여주는 굉장히 또 영화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 굉장히 노사님이 두 배우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합격하고 느끼셨죠? 네, 물론입니다. 최대감 역할은 인조와 이렇게 쌍을 이루는 인조의 맞은편에 있어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데 인조만큼의 카리스마와 그런 것들이 풍겨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캐스팅할 때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경우였고요. 그리고 역시나 조성아 배우님 한쪽 나머지 한쪽의 기둥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서 행복해 하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우성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양면을 가진 역할이고 그런 얼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찾다가 최우성 배우님을 선택하게 됐고 초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눈에 뜨지 마세요. 눈에 뜨지 마세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오셨던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영화 초반부에는 그냥 흘러가는 인물처럼 눈에 띄지 않게 초반에 좀 인사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야 또 이제 후반에 이 인물이 주범이라는 데서 장면적인 표현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최우성 씨 연기로는 영화 속에서 왕이 사찰이 증거가 되니까 태우라고 했을 때 태우려고 하면 안 태우잖아요. 그럴 때 그 최우성 씨 연기가 굉장히 이 인물도 결국은 자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기였던 거죠. 이 영화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당연히 이제 인조에 관한 이야기, 소현세자의 의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겠지만 장르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목격한 사람이 사실은 안 보이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다 하는 설정이잖아요. 주맹증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인데 일단 이 주맹증이고 또 한 가지 설정은 이 사람이 이제 침술사라는 설정이었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감독님께서 어디서 하신 얘기 보고 놀라운 것은 원래는 침술사로 설정이 된 게 아니었고 원래는 악사였다고 했었어요. 근데 침술사로 설정한 게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침술사로 바꾸게 되면 왕을 직접 만져야 되고 침을 놓아야 되니까 이 영화에 상당히 많은 장르적인 배경이나 서스펜스가 거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주맹증이라는 설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장르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그거 아이러니일 텐데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아이러니에 대해서 많이 재밌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죠. 일단 그 치주사에 관련된 그런 설정, 그다음에 주맹증이라는 설정이 감독 입장에서 영화 속에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게 어떤 건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침술사는 그 지금 설명을 해주셨듯이 그러니까 왕 가까이에 일단 다가가는 것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뭔가 행동을 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평민의 입장에서 공에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네, 직업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야기를 많이 재미있게 끌고 갈 수 있고 이야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침술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매니인 분들이 또 침술사를 많이 하시기도 하셨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봉사라는 말이 원래는 다른 식감을 말하는 거였다가 이제 매니 명사로 쓰이기까지 됐다고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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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민증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주맹증, 그러니까 그 눈이 보이는 주인공은 보이는데 남들은 안 보이는 줄 알고 있고 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그 불이 켜지게 되면 이제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혼자 못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이건 스릴러가 되겠다. 서스펜스의 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좋아서 픽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스릴러에서 의외로 이제 눈을 못 보는 설정의 팩터가 많습니다. 네. 많은데 범인 인더다크 같은 영화도 있고, 범인 못 보는 영화도 있고, 목격자가 못 보는 또 수다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블라인드도 있고, 무슨 어두워질 때까지도 있고. 네. 근데 이 영화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양쪽 다 보였다 네, 보면 맞습니다. 있는데 네. 실제로 남이 볼 때는 못 보고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다 넣고 그런 상황들을 다 이용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서스펜스이기도 하고 어떤 정보를 주는 시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간 코믹으로 쓰이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변주해서 재미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또 장르적으로 훌륭하게 영화 속에서 구현되기도 했지만 영화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본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네. 뭐 직업상의 일이 있을 수도 시민의 일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영화가 힘들어서 말한다는 게 사실 관객들의 감동을 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맥주라는 설정이 시나리오에 있는 것과 그걸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건 큰 차이가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 영화 속에서 이 인물의 시점으로 보이게끔 잘 안 보이는 상황 이런 것이 이제 시각적으로 묘사하기 중요해요. 네. 그걸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시는지. 네. 그 일단 그 주맥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단 주맥증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워낙 희귀한 증상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주맥증을 실제로 가지신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걸 많이 참조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촬영을 실제로 할 때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요. 촬영하면서 CG를 썼을 때는 확실히 좀 판타지 영화처럼 보이더라고요. 약간 슈퍼히어로 영화처럼 보이고. 네. 그래서 결론은 CG를 최소화하고 거의 쓰지 않고 광학적인 것을 이용해서 시점샷을 표현해서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많은 물체들을 대고 찍어봤습니다. 촬영 장면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 촬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스타킹과 물주머니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시점샷을 표현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영화의 시작 부분인데 첫 장면이 사실상 영화의 한 클라이맥스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그 밖에 나가려고 하다가 원선이 위험해졌다는 얘기를 알고 다시 공항으로 들어가서 원선을 이제 얻고 탈출하는 장면. 네. 그 장면이 영화 첫 장면이었어요. 네. 시작을 하다가 이 우왕좌왕하면서 밖으로 나오니까 그 사이 어느새 날이 밝았고 중간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제 빛이 비쳐서 더 이상 안 보이게 되는 게 영화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화의 첫 번째 장면에서 이게 인물의 어떤 그 핸디캡을 보여주는 설정이기도 한데 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하나는
일반적으로 메인들이 잘 안 보인다는 설정은 이제 블랙아웃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영화는 화이트아웃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하얗게 보면서 이분은 이제 빛이 너무 민감해서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걸 이제 묘사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먼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 두 번째 질문은 그 첫 장면을 보통 이게 제대로 가면 이제 영화의 한 5분의 4 지점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첫 번째 장면으로 뽑으신 어떤 보여주신 감독의 의도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죠. 블랙아웃이 아니고 화이트아웃을 썼고요. 그거는 실제 주맹증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눈이 부셔서 이렇게 방언이 가까이 오면 눈이 부셔서 잘 못 보시거든요.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리얼한 이유이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러니, 그러니까 빛 속에 있는데 오히려 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좋아서 그런 화이트아웃을 선택을 해서 썼고요. 그리고 그 장면, 그러니까 원선을 안고 뛰는 장면을 초반에 무슨 일을 갖고 대체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또 만지시다 보면 네. 그냥 직관을 좀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영화를 떠올리면서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뭐 주요한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누군지 그러니까 저는 원선이기를 모르길 바랬고 처음 프롤로그에서는 원선인지 뭐 동생인지 모르길 바랬고 누군가를 얻고 열심히 뛰어가고 아직 관객들은 이 인물이 주맥진인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거나 빛을 보고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뭔가 충격을 느끼는 그런 장면을 그냥 직관적으로 먼저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장면에서 영화 속의 맥락은 원선을 얻고 뛰는 거지만 사실상 동생을 얻고 뛴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부러 그 아이는 10살의 나이가 갖다가 설정이 되어 있고 영화 속에서 두 아이는 또 둘 다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원선의 아버지 서영수자가 그 동생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갖다 준 걸로 설정이 되니까 사실상 그 장면에서는 동생을 얻고 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끼시길 잘했죠. 네.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은 영화 속에서 본대로 말하는 이 주인공의 용기가 이제 후반부에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본대로 말하는 자기한테 너무 위험하고 자기는 본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왔다고 여태까지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화 속에서 본대로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인데요. 소현세자가 통역을 할 때 보면 청나라 황제의 통역을 할 때 통역을 해서 엄히 꾸짖어야 될 사람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앞에다 네 아들의 강곡한 청으로 너희를 폐기하는 걸 막아주마 이런 말을 아들의 입장에서 떨면서 올리는데 그 말을 왜곡하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청나라 말을 그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렇죠. 생각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본대로 말하는 사람인 거죠.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 문물을 보니까 조선이 우울한 개구리 있고 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꽉 막혀 있고 이러니까 갔다 와서 학대운도 받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대로 자기가 본 걸 말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존의 어떤 신하들이나 왕의 마음을 뒤틀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현수자는 결국 자기가 본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해서 결국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옆에서 다 본 사람이 영화 속에서는 경수를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소현세자가 이루는 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영화 속에 소현세자가 일찍 죽어서 퇴장을 하지만 사실은 영화 속에서 마냥 피해자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의도를 하게 됐습니다. 소현세자를 그릴 때 감독님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 인물을 그리려고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독님 생각이 안 나셔서 그냥 제가 네. 생각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역사 영화다 보니까요.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딩, 시작과 엔딩 같은 것들이 주어진 것인데 역사를 그대로 옮기면 좀 무기력하다 할까요? 네. 그런데 무기력하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현세자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고 그대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을 상상력을 중간중간 붙여서 만드는 것이 어떤 그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재미랄까요? 그리고 의무감이랄까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완전히 만든 이야기라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소현세자에 관련된 몇 줄 안 되는 이제 그 조선 왕조실록에 있는 구절에서 상상을 했고 추측컨대 뭐 당시에 독살이 많은 걸 생각하면 실제로 소현세자가 독살을 한 적은 없겠지만 그게 인조다라는 것은 의심은 가지만 확언하기가 어려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영화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역사를 이제 어떻게 영화로 만드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상상력을 너무 많이 발휘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반면에 상상력을 너무 적게 발휘하면 영화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한 쪽이고 이 영화가 후반부까지 우리가 땀을 들여서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상상력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또 여쭤보게 되는데 마스터즈처럼 히틀러가 어떻게 죽는지를 아예 바꿔서 만드는 그런 엄청나게 나가는 그런 상상력 영화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85대를 재현하는 영화도 있는데 이 영화는 어쨌건 상대적으로 많이 발휘한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혹시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혹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바꿔냈을 때의 어떤 원칙 같은 건 없으셨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이게 첫 영화라고 몰라서 두려움이 없었는데 다쳐오질 않아가지고요. 네. 그리고 두려움이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러니까 경수의 시선을 따라가는 영화다 보니까요. 이게 경수는 어디까지나 그 허구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허구의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그 허구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이 소재를 선택한 순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순간 운명이었고 다만 이제 만든 입장에서는 최대한 개연성과 현실성을 획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제 이 인물이 두 가지인데 후반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게 경수라는 인물이 그 전까지 굉장히 소극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역사 현장을 본인만 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증언할 때의 결심이 있고 그다음 행동할 때의 결심이 있는데 증언할 때 결심은 이제 투사를 써가지고 강민한테 주는 그런 방식이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상상력이 파격적이라는 면이 안 들어요. 그 두 번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때는 왕의 왼손 글씨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왼손 글씨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일이 지으면 사실상 반정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인조에 대해서 인조가 반정으로 왕이 됐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지만 이분이 또 곱게 나중에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반정이 안 일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증언한다라는 설정은 상대적으로 과격한 상상력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행동을 해서 반정이 주역이 되었다라는 설정이고 될 뻔했다. 그렇죠. 반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절묘해서 장면적인 엄청난 쾌감을 주는 게 왕의 정수기 이제 꽂아서 4년 뒤에 왕이 팍 찍어 죽었다고 증언하는 장면이 정말 짜릿한데 이 장면이 또 다르게 보면 이 굉장히 과격한 이 파격적인 상상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 논의라든지 뭐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시고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근데 아까 그 질문에 약간 그 중복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무기력하게 끝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게 가장 컸고요. 좀 더 다른 앱이 있긴 했습니다. 사실 이 엔딩 전에 경수가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실록에 그 문구가 남게 됐다 이런 식의 엔딩을 제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록에 누군가는 증언을 했을 거고 또 그 증언을 듣고 누군가는 기록으로 남겼을 텐데 그 증언을 한 사람이 경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하면서 썼던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장르적이고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쾌감을 줄 수 있고 무기력하지 않은
그런 엔딩을 찾아가다 보니 지금과 같은 엔딩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영화에서 감독님 하시고 싶은 말씀하고도 주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되어있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